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김서영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갑을관계, 갑의 횡포라는 말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상생과 공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떠안고 있는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2010년에 탄생한 곳이 동반성장위원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공익대표 6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위원회와 주요 기능별 실무위원회, 그리고 12개 업종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상생과 공존, 동반성장의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복지TV에서 불러줘서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누실까요? 예,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국입니다. 저 오늘 복지TV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또 우리 동반성장위원회를 소개되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사실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으시는데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약간 또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쳐서 좀 더 좋은 경제가 잘 되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돕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네. 이 동반성장위원회, 네. 이 기구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시작할 때 짧게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게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럽에 OECD 파리하고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게 갔다 온 거는 지난 여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저희 위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냐,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처음 없는 건데 네.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갔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도 선박도 반도체도 세계 시장에 나가서 정말 인류의 상품이 되고 있고, 또 예를 든다면 회사 이름입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노력을 하고 더하고 네. 보태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또는 중소기업인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서 우리 대기업들의 힘과 합쳐서 세계시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맞추고 또 갈등을 줄이고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받고, 이런 역할이 정부의 법보다도 민간 자율에 의해서 정착이 돼서 문화화되도록 하는 데 돕는 게 첫 번째 저희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또 우리 사업 중에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빵집도 있고 두부집도 네.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는 사업이 적절히 보호가 돼서 사실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합니다. 재벌이 꼭 빵집을 해야 되느냐, 네. 두부를 팔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소기업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걸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 그 여론을 들어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그럼 왜 다른 나라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은 이러한 큰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그 다음에 어쩌면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와서 그걸 이 시대에 손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국은 우리가 대기업의 중심으로 우리 산업사회를 여기까지 짧은 기간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면에 손볼 점이 좀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달리 이런 기구를 두고 더 노력을 기울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네. 중재를 하는 역할의 기구인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네. 네,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구로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동반 성장이 이 시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 네네. 또 가정에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남편과 부인이 같이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 가지고 할 때 또 살림도 효율적으로 되고 또 더 많은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계획, 그러면은 이 시대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빠른 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는 내가 일한 것만큼 제대로 다 안 돼 있습니다. 또 납품을 했는데 가격이 낮습니다. 물건을 값을 제대로 안 쳐줍니다. 또 내 기술인데 가져갔습니다. 이런 분쟁이 이게 이제 그 처리하는 게 오랫동안 정착이 됐으면 되는데 그런 게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한 것, 현상적인 것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아까 백지장을 만들듯이 기술 개발을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인력을 또 중소기업 인력을 대기업이 코칭을 해서 잘 키워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면서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방향 안에서도 아랫목은 따뜻한데 윗목은 차갑다.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대기업은 수출이 안 되는데 국내 경기는 안 살아난다. 네. 경제 성장률은 예를 들어서 적절하게 수출은 됐다는데 일자리는 안 늘어난다. 이런 문제들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더 큰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를 우리 사회가 안고 갈 때 다음에 언젠가는 이걸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의 동반성장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아이콘이 가불의 문화도 청산하고 새로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동반성장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행복으로 가는 조건 아닌가. 네. 네. 양자 간의 관계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중재를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지요? 네. 이제 동반성장이 사실은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민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정부에 들어서 행복으로 가는 사회 또 창조 경제 여기에 대해 뒷받침할 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 대기업들이 스스로 중소기업과 손잡고 노력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에 네.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율적의 중심을 두는 거에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동반성장이라는 게 내 기업이 잘 되려고 하는 거다. 네. 이런 따스한 온기 또는 공정한 거래의 질서가 2차, 3차 기업에까지 확산이 돼서 네. 동반성장의 정신이 고루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세 가지에다가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그런 중점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역점을 두시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것인데요.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적합업종 제도 그럼 사실 이게 이제 법률로 만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 지금 사회자분께서는 이제 그런 기억이 좀 낮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 또래만 해도 이제 가을 운동회가 열리면 맨 마지막에 네. 릴레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바톤을 주고받고 네네. 하는데 여기에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두 예. 가지가 있어요.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네, 그렇죠. 1등하고 2등이 하는 게 네. 해프닝이죠. 그 다음에는 바톤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예, 그렇죠. 그것 준녀라고 네. 바뀌어요. 그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 내 길로만 가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올림픽 경기를 봐보십시오. 100m 레인에 딱 그어서 달리기 때문에 좋은 성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서도 네. 이게 내 일을 내만 하면 될 텐데 남은 일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걸려서 적합하게 좋은 성능을 못 낼 수도 있고 네. 효과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 우리가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저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게 적합하다. 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이건 대기업이 좀 덜 절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그 골목시장, 즉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일조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실제 정말 그 의미는 그러하나 실질적으로 골목 상권에 계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정말 와닿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들 반응이 어떠신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합업종을 2011년부터서 100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85개, 85개는 제조업이고 주로 이제 소규모 공장들에 관한 얘기고 15개는 서비스업, 우리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같은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빵집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이제 빵집에 향수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빵집에서도 먹고 이랬는데 이 빵집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대기업들이 빵집을 더 이상 확장하지 말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지금 씁니다만은 이런 데는 1년에 뭐 몇 % 이내에서만 지점을 새로 내도록 거리도 제한되어 있죠. 했는데 그 이후로 중소형 빵집 개수가 늘었습니다. 빵집 그 하고 있는 단체의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좀 경쟁을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달리 현실은 또 예를 들어 대기업의 그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그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 대기업을 해야 할 일이 새로운 기술 개발, 신상품의 개발, 새로운 시장의 개척, 또 새로운 산업의 진출 이런 거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그 역할에 맞게 해주면 되고 두부나 이런 거는 정부도 또 우리 업종 단체도 스스로 적합업종이 지정되면은 그러한 품질이 좋고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 것도 신중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해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결국은 서로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일궈내고 또 그 골목 상권이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그 보조라든지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제도들도 함께 정말 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손발이 잘 맞는 것도 동반입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들을 드릴게요. 사무총장님 그동안에 책을 많이 집필을 하셨어요. 특히 나는 골목의 CEO다라는 책이 또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읽혀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책들을 집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의 가치를 확산하는 어떠한 게 굉장히 또 이미 대기업 중에 잘한 데도 있고 중소기업 중에도 잘 실천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내년에는 타겟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부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집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사무총장님께서 인생을 보면은 그 도전의 연속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끊임없이 학업에도 열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끊임없이 학업에 열중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어르신 분들께서도 한 세상을 아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우리 사이에 아마 60이 넘고 70, 80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고비를 저보다 몇 별절 더 절실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저는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나름의 공직자로서의 걸어왔던 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끝없이 뭐 쉬지 않고 배우는 거는 내 하는 일에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더 열정을 갖고 한번 하기려면 또 지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주객야독하면서 공부를 해왔는 건 뭐 맞습니다.
배움에는 뭐 나이도 없고 뭐 때도 없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요. 또 예술적인 재능도 풍부하셔서 또 판소리를 또 많이 배우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실례되지만 소리 한 자라고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하기는 그러고요. 소리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이 배우게 된 계기가 네네. 사실은 공직에서 밖에 나갔을 때 지금 옛날에 취직경제부 장관하던 홍석우 장관님께서 네. 외국에서 그 우리 노래를 좀 불러라 그러면은 네. 이 가요를 부를 거냐, 그것도 팝송을 부를 거냐, 네. 이게 우리 소리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네. 공직자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야 그러면 좀 배워야 되겠다. 네. 그냥 기회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걸 예, 배우기가.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쪽을 하다 보니 대부분이 만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예. 저분들한테 내가 강의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가서 뭐 이것이 경쟁력이 어떻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십시오, 상품은 이렇게 진열 이래 하면은 굉장히 딱딱해 할 때도 있어서 예. 저럴 때 내가 소리라 노래라도 한번 해드리면은 분위기가 탁 살아날 텐데. 굉장히 집중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소리를 배우러 인사동에 있는 네. 그 소리 하는 집 갔는데 지금 그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네. 소속돼 있는 선생님께서 와서 마침 가르쳐 드리겠다 네. 이래서 그냥 좋아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네. 이제 시작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획이 우리 소리를 하시는 분들하고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르신들이 주로 계시는 그것을 찾아가서 네. 아마 기회 닿는 대로 이제 좀 뭐라 그렇게 같이 놀아드린다 그럴까요? 아직 그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이 방송이라서 좀 하는 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 곡 들려주세요. 짧게요. 쑥된 머리 기신 형용 청마곡방의 찬자리여 생각난 것은 님뿐이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네.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판소리를 이렇게 들려드리면 덩실덩실 춤도 추실 것 같은데요. 너무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TV에서 이제 우리 어르신 팬들을 네네. 많이 확보한다 그러시면은 저는 네. 또 어르신들 계신 데 가서 네. 같이 해줄 수 있다면 큰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미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팬층들이 이렇게 확보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사무총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네. 특히나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일을 하시고 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계셨어요. 네. 근데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그만큼 또 그런 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보람을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어느 정도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지 일화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일을 공직 안에서도 그렇게 썩 맡고 싶어 나서는 분야는 아닙니다. 네. 제가 제일 오래 했던 때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3년 8개월을 했었습니다. 정말 제도나 지원 사업이 없었을 때 가서 묵은 밭에 쟁기를 대는 기분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가 2003년입니다. 최초로 전국 상인, 시장 상인들을 모아서 박람회를 열면서 열심히 노력한 상인한테 대통령 표창을 드렸습니다. 상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 뭐 구청장이든 시장님이든 도지사든 장관님이든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네. 최초로 상을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드렸을 때 그 상을 받고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가족끼리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 한 사람을 격려하는 게 100사람을 벌을 주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서 그때 한번 또 기분이 정말 내가 이분들을 같이 하는 게
보람 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같이 호흡하고 문제를 고민해 주시는 그런 사무총장님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기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또 있으신지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뭐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사이에 또 기여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을 할지 또 대기업에 대해서도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하나는 파는 문제에 좀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지금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생산해놔도 못 판다, 팔리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또 흔쾌히 협조도 해주셨고 그래서 백화점, 대형마트, 아마 TV 홈쇼핑,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에 나가는 거, 또 대기업에 납품하는 거, 이런 한 5가지 분야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1:1 맞선도 좀 보고 내가 이런 제품인데 좀 봐달라. 네. 이런 것을 어디를 찾아가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을 내가 찾아가서 처음 왔습니다. 좀 만나 주십시오.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픈시켜서 우리 동반성장위원회가 그런 모든 애로들을 받아서 제품 파는 아까 중매 역할을 네. 내년에는 특히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 파는 문제에 동반성장이 앞장서겠다. 네. 이 약속드립니다. 좋은 활동들 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특히나 올 겨울은 매우 그 추위가 혹독하다고 하는데요. 이 네. 골목 상권에 계신 분들이 그 추위를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활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갑의 횡포 앞에서 을이 억울하게 눈물만 흘리는 사회가 아니라 따뜻하게 서로 공존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